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코너의 터줏대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나와 계시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나오셨던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이지은 대장도 함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원래 서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처음인.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저희 지역에 계신 지역구 정치를 꿈꾸고 계시군요. 저희 지역에 바로 실토하셨어요. 지역구. 이거는 정치 아니면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자, 두 전문가를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신 만큼 아마도 2배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 하이킥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앞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두 분 의상도 완전히 청과 적으로 대비되는. 하지만 목적은 똑같은. 아, 그런가요? 예,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학교 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학폭 미투. 정말 스포츠계, 연예계, 경찰, 소방, 공무원 각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모호하다 이러한 질문들도 있으셔서 승재현 위원께서 학교 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학교 폭력을 정의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그러니까 사이버에서 있는 인터넷 공간상의 따돌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의 엄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넓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엄청 넓네요. 사실 그냥 따돌림 정도를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폭력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도 강력 범죄가 역시 포함이 되네요.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다 같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 좀 나누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지금 직접 다루고 계시는, 접하고 계시는 이지은 대장, 여기 대해서 혹시 보탤 이야기 있습니까? 예, 우리 승재현 위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갈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서적인 폭력도 다 학교 폭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듣기 싫은 별명을 계속해서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학교 폭력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범위 무척 넓다라는 것 보태주셨고, 이지은 대장, 작년에는 그나마 통계상으로 보면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줄었다면서요? 네, 작년에 다소 감소했는데요. 매년 교육부에서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전수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 중에 응답자 중에 0.9%가 학교 폭력을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 전해에 비해서 0.7% 포인트가 감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 우선 딱 드는 생각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자체를 간 날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학교 폭력 피해도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요인이 또 있나요? 저희도 이제 일단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신고 접수 현황 분석을 해보면 방학인 8월 달과 1, 2월 달이 가장 적고 학기 중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의원 혹시 추가적인 감소 요인이 있을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면대면의 접촉이 이제 떨어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폭력 수는 좀 줄어 들어갔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2020년에 피해율로 그러니까 피해가 얼마만큼 많이 발생했느냐 그 범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사이버 폭력은 사실 8.9%에서 12.3% 오히려 늘어났어요. 오히려 늘어났다. 그러니까 면대면에서 신체적인 직접적인 어떤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언어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줄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높거든요. 우리가 이게 누가 보면 고등학교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는 0.2%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가 0.7%,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올해는 1.8%인데 작년에는 2.8%. 어허.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비율이 제일 높고 초등학교 네. 아이들은 사실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초중고등 학생들은 그 사이버 불링이라 그러죠. 네. 사이버의 이렇게 폭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사실 뭐 저희 딸이 옛날에 있었던 것도 저도 기억나는데 단톡방에 딱 들어가요. 그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애가 빠져나오면 또 강제로 당겨와서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이버 어떻게 보면 감옥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늘어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승지현 의원께서 신체 접촉에 의한 그 학교 폭력은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겠지만 사이버 폭력은 오히려 증가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이버 폭력도 사실은 개념이 조금 모호합니다. 좀 정리를 이지은 대장이 사이버 폭력의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버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타인에게 가해지는 괴롭힘을 총칭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는 특정인을 비하하는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유포하는 경우가 다 포함이 되고요. 예.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감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버 감옥. 네, 예. 그게 이제 소위 단톡방 같은 데서 그 계속 이제 그 피해 학생을 불러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뭐 부모님 욕을 하기도 하고 막 나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그 괴롭힘을 지속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기를 하더라도 다시 또 초청을 해서 계속 괴롭히는. 그래서 나갈 수 없는 감옥이다라고 해서 사이버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셔틀. 네, 보통 이제 빵 셔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빵 사와라고 시키고. 네, 돈 안 주고 빵 사와라 이렇게 시키는 게 빵 셔틀이라. 요즘은 이제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그 인터넷을 무제한 요금제를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핫스팟을 켜서 나머지 가해 학생들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을 하는 데이터를 다 뺏어 쓰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이것이 형법상 강요죄나 공갈죄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그 정말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폭력 중에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사이버 상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이버 도박. 뭐 표디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은 단순히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도 있는데 어떤 특정 도박 사이트에서 오래 해야지 뭔가 쌓여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이버 머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떤 용도로 많이 하게 되고 게임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그 사용 시간이 많아야만 뭐 충전도 되고 아이템도 받고 이러니까 다른 친구의 데이터를 다 끌어와서 그 시간을 다 충족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차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도 분명히 우리 국가기관에서 좀 들여다봐야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고 이게 그 미성년자 이름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이름으로 가족 폰으로 가입해서 그런 사이버 도박의 결제를 뭐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고 이래서 상당히 거액의 결제를 하는 경우들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자, 그런데요.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좀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진 계기가 두 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1년에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투신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중학교였는데요. 제가 그 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 그 중학교 어떤 중학교인지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어요. 15세 되는 학생인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학교 폭력을 당하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두 사람을 그 대상으로 이제 받고 서군이라는 친구와 그다음에 우군이라는 친구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그냥 장난삼아 나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었지. 우리가 무슨 이 일에 뭐 그게 있느냐. 가해자들이. 가해자들이 이래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받은 사건이죠. 네, 사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자살하기 전에 그 아주 굉장히 긴 유서를 남겼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 물고문하며 갈취하며 뭐 구타 이런 내용들이 너무 이제 절절하고 아프게 써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에 휩싸였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영어로 줄여서 SPO 이렇게
이름 지어진 제도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지은 대장, 이 SPO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이 SPO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2012년 6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그때는 193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초중고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한 명당 12개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교육, 심리, 상담 이런 전공자가 다수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요 역할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이제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교사를 면담을 하고 네. 또 이제 학교 폭력 현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학생들에게 학폭 피해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는 학폭이 이제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고 또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네. 이제 참석을 해서 가해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해자 징계 방안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이제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소년범 대상으로 이제 가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청소년 단체 연계를 한다든지 신경정신과나 임상심리 쪽 이제 병원 연계 치료를 하고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만 들어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의 경찰이 어른들의 범죄는 무척 많이 경험도 하고 다루고 했지만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른들이 청소년 심리를 잘 모르니까 네. 이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만들어서 네. 아동 심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훈련시켜서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학교 폭력의 예방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발생 시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선도까지를 포괄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네. 한 명이 12개 학교를 전담을 한다고요? 네. 이게 한 학교만 해도 지금 이지은 대장이 설명해 준 일들을 다 하면 네. 한 학교에 있는 많으면 1000명이 넘는데 학생들이 네. 불가능할 텐데 한 명이 12개 학교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현장에선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봤더니 예. 사실은 이제 활동을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1인당 그 담당 학교 수가 10개 미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고는 했지만 10개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점점 늘어나서 결국 이제 12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일반 경찰관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SPO한테 전부 다 밀어버리는구나.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 업무 외에 이제 추가 업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PC방이라든지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방역 점검 활동도 SPO가 해라. 이래서 이런 데도 동원이 되고 있고 이래서 현장에서는 사실 인력 부족을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만능도 아니고 아니 승지현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동학대 얘기할 때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이 또 있어요. 모든 부분에 문제 생기면 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한된 인력이 여기저기 전부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되면 손은 누가 키우느냐. 네. 그럼 결국 그 해당된 전담 경찰관마다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문적인 영역을 서로 간에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보호의 영역은 그전 말씀드린 민간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여기 영역은 수사와 사건의 처리를 담당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SPO가 보호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그리고 사건 처리까지 가해자 선도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줘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보호할 일은 보호할 사람에게 좀 맡겨야 한다. 그래서 업무 분장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범죄의 재구성 승재현 위원, 이지은 대장과 함께 오늘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지은 대장, 일단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그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변에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 혹시 네. 잘못하면 또 가해자에게 말이 들어가고 보복당하지 네. 않을까 우려가 크잖아요. 네.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혹시 더 쉬운 어떤 피해 호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긴급신고 117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 네, 117인데요. 예. 국번 없이 117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 문자로는 샵 0117입니다. 전화로는 117, 문자로는 샵 0117.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SPO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예.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문자로 물어보고 싶을 때 상담하고 싶을 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신고이고요. 네. 네, 그래서 117은 학교 폭력 긴급 신고로 당연히 무료고 예. 여기에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사들이 24시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네, 서울에서만 약 한 1년에 18,000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또는 이제 청소년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거나 뭐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제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폭력 원스톱 서비스 같은 네, 이런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네. 117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계시면 꼭 저장을 해두시고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자의 신원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 117로 신고된 사례들 중에 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학교 폭력, 그 동급생들에 의한 동료들에 의한 폭력들이 많지만 네. 뿐만 아니라 교사에 의한 폭력들도 많이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도 아프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조퇴를 시켜주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난청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더 심해지고 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 피해자가 계속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따돌림을 당하고 이 학생의 부모에 대한 잘못된 어떤 허위 직업에 대한 부모 직업에 대한 허위 사실이 막 유포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서 다 알면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임을 하고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례 신고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죠? 네, 이때 신고를 해서 당시에는 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에 대한 심리 상담이 같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신속한 수사 착수를 해서 수사를 해서 현재 이 교사는 지금 이제 기소된 상태입니다. 기소가 됐군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미 경찰 수사 거쳐서 검찰에게 송치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역시 법원에 기소를 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시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봤는데 우연히 아들의 몸에서 여러 개의 흉터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을 봤더니 그 안에서 수천 개의 협박성 문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보통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117에 신고를 한 겁니다. 했더니 여기는 이제 그 상담 전문가들도 계시고 심리 상담사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아들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담을 하고 친밀감 을 형성을 해서 이제 진술을 확보해서 이 사건도 이제 수사를 했고요. 하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 보호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117로 연락을 하시면 전문가들이 함께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사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실이 다 확인이 된다. 학교 폭력이 확인됐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해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 등의 이제 처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 처리로 가는 건데요. 이거는 뭐 경찰을 통해서는 모욕이라든지 폭행, 공갈 등 형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고 있다. 특히 앞서 승지연 의원께서 쭉 학교 폭력 대책법에 나와 있는 학교 폭력의 종류를 열거해 주실 때 너무 광범위한데 그중엔 성폭력, 상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마저 지금 이지은 대장이 설명해 준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내에서의 형사처벌이 아닌 내부적인 조치로 끝나버린다면 징계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재발하고 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또 지적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승지원 의원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다루는 방법의 문제가 참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든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쉽게 빨리 결정하고자 하는 방법.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냥 학교 폭력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퇴학, 전학, 끝.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피해자가 얼마만큼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고민 안 하고 그냥 학교 폭력으로 끝내고 학교는 학교의 명예가 있으니까 덮는 거예요. 또 그 가해자가 약간 사회의 지도층이면 또 덮이는 거고. 그러면 수사 당국이 이 얘기가 들어가야 형사처벌이 되는데 이 형사처벌이 안 되는 상태에 덮이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형사처벌로 딱 가면 이게 소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 사건에서 다시 보호 사건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린 게 무전유지가 적용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의 목소리는 전혀 담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학폭이라는 게 그 피해자에게는 그냥 죽음과 같은 공포였는데 그 친구는 가해자는 단 하나의 어떤 불이익도 없이 지금까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폭이 끊임없이 지금 미투 형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의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예요. 법상으로는 당연히 분명히 형법이라든지 형사특별법에 의해서 다 얼마든지 수사 기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학폭 대책법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우선 먼저 다루고 그러다 보면 형사처벌이 안 이루어질 경우도 많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 입건이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 처리 절차에 따라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부모의 신분 또는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별적인 대책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교폭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학교폭력 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20년 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지금 10년, 20년 이후에 문제 제기하면 처벌 가능합니까? 사실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빼고는 다 덮이는 거죠. 공소시효가 사실 폭행 같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면 공소시효 10년 미만들이거든요. 그럼 이미 학교폭력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이고 공소시효로 민사상 손배 청구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는 그 마음을 졸이고 살았는데 형사상 민사상 어떠한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니까 그 피해자는 더 억울하겠죠. 더 억울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가해자가 알려진 스포츠 스타거나 국가대표거나 혹은 연예인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처벌 못하니 사회적 처벌을 하자. 이래서 공개하고 청와대 청원한다든지 SNS에 글을 올린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이 현상을 바라보는 현장의 경찰관 이지원 대장, 이 사회적 처벌에 대한 것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당시에 제대로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화해가 되든지 용서가 되든지 해결이 됐었으면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게 학폭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바람직하고 궁극적인 방향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진위 여부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수사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익명으로 결국은 나중에 누가 그런 글을 올렸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위 여부도 확인이 힘들고 만약에 허위 사실이었을 경우에는 이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된 명예는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무척 힘들죠. 승지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학교 폭력은 10년 후에 똑같이 표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학교 폭력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성폭력이나 강력한 범죄, 흔히 말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그걸 통해서 그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같은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형사처벌로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언어 폭력 그냥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있다면 딱 네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거든. 뉘우쳐야 되고 재사함해야 되고 그걸로부터 피해자가 용서해야 되고 그거 화해해서 치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기르지를 않아요. 그걸 지금 SPO한테 다 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일을 어떻게 SPO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 중재자를 길러셔야 한다.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저번에 표디하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 개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은 교육대로 학교 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시고 처벌은 처벌대로 제대로 하시고 진위를 가려주시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이지은 대장 그리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